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뉴캐슬 유나이티드전 활약에 대한 뜨거운 반응은 우리가 한국 매체라서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전문 웹진 디 애슬레틱, 영국 최고의 정론지로 꼽히는 텔레그래프조차도 격앙된 흥분된 반응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모든 것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팀이다. 무엇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리더 손흥민에게 주도권을 주겠다라고 선언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직접 취재한 세계 최고 공신력 기자들의 토트넘 뉴캐슬전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한 현장 취재기 독점 유료 컬럼 지금부터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한 영국 현지 유럽 언론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영국 방송 BBC의 레전드 분석을 소개해드렸는데 영국 현지의 신중하고 전문성 높은 취재 기자들도 손흥민 선수의 뉴캐슬전 이날 활약을 그냥 단순한 1골 1도움이 아닌 엄청난 전술적 영향력과 정신적 영향력을 보인 활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고 공신력을 자랑하는 유료 매체 디 애슬레틱과 텔레그래프의 독점 기사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텔레그래프의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가 NG볼 체제에서 모든 것을 아우르며 embraces everything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즉 이번 경기는 스트라이커에서 왼쪽 윙포워드로 이동한 이후 더 새로운 전술적 경기적 영향력을 보여줬는데 이전에도 왼쪽 윙포워드로 사실은 커리어를 만들어 오긴 했지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NG볼에서 맡은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후 두 번째로 시즌 초반과 프리시즌 때와 다른 역할 속에 왼쪽 윙포워드로 이동해서 보여준 이 활약이 뉴캐슬을 격파했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문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루크 에드워즈 기자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직접 방문해서 이 경기를 직접 취재하며 쓴 현장의 생생한 기사입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이렇게 잘하면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공과 선수들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항상 한순간에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축구입니다. 누가 방금 그 패스를 했는지 어떤 기술을 선보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눈은 다음 장면을 포착하느라 바쁘고 뇌는 여전히 그 플레이를 계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NG볼이었습니다. 1분 1초가 짜릿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경기였지만 뉴캐슬을 상대로 이 모든 것을 이끈 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영국 현지 기자가 생생하게 현장에서 경기를 본 소감을 적은 것인데 이 NG볼의 화끈하고 정말 대단한 속도감 있는 축구의 모든 것을 손흥민 선수가 이끌었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장면은 이 부분부터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는 전진할 때는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스피드와 기술을 선보였지만 수비에서도 끈질기고 고집스러우며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찬 선수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종종 토트넘의 박스 가장자리에서 뉴캐슬의 공격을 해체하고 또 곧바로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토트넘을 이전에는 해리 케인의 팀이라고 부르곤 했지만 이 버전의 토트넘은 확실히 손흥민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팀이라는 얘기입니다. 런던 북부에 위치한 토트넘의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사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손흥민 선수는 팀의 뛰어난 경기력에 불을 붙인 불꽃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케인이 그랬던 것처럼 페널티 박스 안에서 페널티 킥으로 토트넘의 네 번째 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스포츠는 때때로 잔인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뉴캐슬의 오른쪽 풀백 키어런 트리피어를 고문하며 전반전이 되기 전에 토트넘에 두 골을 만들어 잉글랜드 대표 수비수 트리피어를 두 번 모두 뒤틀어 놓았습니다. 트리피어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미드필더들의 도움이 거의 없었지만 33살인 트리피어가 뉴캐슬 유니폼을 입은 모습은 꽤나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공허하게 달리는 늙은 프로 선수처럼 보였죠. 후반전에 받은 경고로 다음 주말 풀럼과의 홈 경기에 트리피어는 결장하게 됐습니다. 이 휴식이 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만 빛난 것은 아니었죠. 토트넘의 공격은 전역 내내 빠른 속도로 모든 각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토트넘은 뉴캐슬을 제압하고 압도했습니다. 두 골을 터뜨린 히샬리송을 비롯해 이브 비수마, 데얀 쿨루셉스키 등 경기장 곳곳에서 인상적인 활약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여름 우디네스에서 토트넘으로 합류한 이후 첫 골을 넣은 데스티니 우도기는 21살의 나이에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뒤쪽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를 예상하고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인상적인
휘둘린 플레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토트넘이 가미가제처럼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한다는 사실은 경기에 극적 재미와 흥미를 더하는 취약점도 더합니다. 사실 뉴캐슬은 앤서니 고든이 알렉산더 이삭을 향해 질주하며 크로스를 올렸을 때 리드를 잡았어야 했습니다. 골이 확실해 보였지만 벤 데이비스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공의 발끝을 대고 공의 궤도를 바꿔 이삭이 골로 연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 순간이 승부를 가릅니다. 만약 뉴캐슬이 먼저 득점하고 미겔 알미론의 슈팅도 약한 슈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슈팅이었다면 지친 다리와 지친 정신이 되살아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모든 관계자들에게, 뉴캐슬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매우 힘든 저녁이 되었습니다. 에디 하우 뉴캐슬 감독은 5경기 연속으로 같은 필드 플레이어 1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2경기 연속으로 원정에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특히 현지 시간 수요일 밤 AC 밀란과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기에 걱정스럽습니다. 뉴캐슬은 모든 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3G 신호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도 느리고 위험을 발견하는 것도 느리고 닿는 것도 느리고 달리는 것도 느리고 패스하는 것도 느리고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마커에서 멀어지는 것도 느렸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 보였고 실제로도 힘들었습니다. 저기서는 너무 많은 터치, 여기서는 추가적인 패스가 나왔죠. 지난 9월 최하위 팀이었던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는 등 올 시즌 원정 경기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뉴캐슬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4위권 진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에서는 선수들이 관중들의 에너지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피로가 덜하지만 원정에서는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에디 하우 감독이 피하려고 노력한 변명이지만 그가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 일부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로테이션을 하지 않고 리프레시를 할 수 없다면 뉴캐슬은 매 경기 이런 식으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캐슬은 토트넘처럼 모든 것을 빠르게 처리해야 효과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는 팀입니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다리가 더 상쾌했고 그것이 이번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에디 하우 감독을 위해 제가 변명하고 싶진 않지만 그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중요한 선수 2-3명이 빠지면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힘든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훌륭했기 때문에 뉴캐슬의 문제를 일으켰죠. 다른 팀원들이 그런 리더의 권위를 보고 그 권위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은 것입니다. 리더가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즉 손흥민 선수의 권위,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 손흥민 선수의 주도권이 중요하다.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토트넘이 만들어지고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식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팀 토트넘의 공격 3인 플레이가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가 불꽃을 넣었고 손흥민 선수가 이끌었고 모든 역할을 다 했기 때문이라고 텔레그래프의 현장 취재 기자가 설명한 것입니다. 이어서 디 애슬레틱의 컬럼입니다. 토트넘 담당 기자인 찰리 에클셰어, 뉴캐슬 담당 기자인 크리스 와프, 그리고 분석 기자 아메드 왈리드가 합작한 현장의 생생한 정밀 분석 기사, 지금부터 역시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무승 행진이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4-1로 꺾으며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데스티니 우도기, 히샬리송의 2골과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으로 일방적인 경기를 펼친 토트넘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5경기 무승 행진을 끝냈습니다. 조엘링턴이 원정팀 뉴캐슬에 후반 만회골을 안겼죠. 뉴캐슬은 리그 원정 경기에서 3연패를 당했고 수요일 밤 AC 밀란과 홈에서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한편 토트넘의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후반 막판에 운 좋게도 3경기 만에 또 한 번 받을 수 있었던 2번째 레드카드를 피했습니다. 이날 경기 주요 관전 포인트 하나씩 소개하는데요. 먼저 아메드 왈리드가 쓴 부분입니다. 무엇이 토트넘을 더 나은 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4-1 대승을 이끈 이번 경기에서는 지난달 초 토트넘을 프리미어리그 1위로 이끌었던 많은 퀄리티, 많은 자질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도기, 데안 쿨루셉스키와 손흥민 선수로 구성된 왼쪽 측면 공격 날개 로테이션은 이 트리오의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한 뉴캐슬 유나이티드 팀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게다가 이브 비수마와 파페 마타르사르가 중원에 복귀하면서 토트넘은 미드필드에서 공을 되찾고 트랜지션을 통해 공격하고 뉴캐슬이 수비에서 벗어났을 때 빠르게 공격하는 능력이 최근 경기에 비해 향상되었습니다. 즉 호이비에르가 뛰어야 했던 상황보다 분명히 속도감, 밀도감, 컴팩트함, 압박의 속도가 너무나 좋았던 부분들, 사르의 복귀의 효과, 또 손흥민 선수의 왼쪽 측면 배치 효과, 우도기의 징계 복귀 효과, 비수마의 복귀 효과, 모든 것들이 역시 다 하나씩 갖춰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토트넘 미드필더 듀오의 뛰어난 역습 압박, 카운터 프레스로 역압박이죠. 뉴캐슬의 역습을 막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토트넘의 2번째 골이 바로 그
그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뉴캐슬의 공을 따낸 이후 중앙에서 비수마가 빠르게 역압박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히샬리송이 공을 소유한 후 손흥민 선수의 컵백을 받아서 득점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날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왼쪽, 히샬리송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위치를 바꿨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배치가 더 이어질지에 대해서 토트넘 담당 기자인 찰리 에클셰어가 분석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고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리그 최고의 라이트백 중 한 명인 키어런 트리피어를 상대로 손흥민 선수는 2개의 어시스트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뉴캐슬 수비수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두 어시스트 모두 트리피어를 가볍게 제친 뒤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배치된 것은 히샬리송이 센터 포워드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했고 올 시즌 그리고 2022년 여름에 에버튼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 히샬리송은 개인적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2골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왼쪽에 손흥민 선수가 뛰고 가운데에서 히샬리송이 뛰는 것이 토트넘이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최고의 센터 포워드이자 최고의 왼쪽 윙어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1월에 이 두 포지션 중에 하나를 맡을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고자 희망하는 이유는 손흥민 선수 수준의 2명의 선수를 보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무서운 제안이 될 수 있는, 토트넘을 정말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히샬리송이 후보로 밀려날 수 있는 1월 영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긴데요. 하지만 히샬리송도 자신이 토트넘 팀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평균 위치와 터치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샬리송이 중앙 공격수로 뛰긴 했으나 밑으로 내려와서 뛰면서 왼쪽 측면의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보조자가 아니라 직접 또 골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격 전술이 가동된 것인데요. 이날 경기 모든 매체가 선정한 맨 오브 더 매치 손흥민 선수였죠. 세부 기록 살펴보면 1골 2도움뿐 아니라 81%의 높은 패스 성공률, 4개의 키 패스, 그리고 2차례 빅 찬스 창출, 4차례 슈팅 중에 2개가 유효 슈팅이었고 5번의 드리블 돌파 중에 3번이나 성공했고 12번의 지상볼 경합에서 7번이나 승리했고 가로채기 2개, 태클 2개 등 정말 전천후 활약을 펼쳤죠. 무엇보다 왼쪽 측면에서 플레이메이커이자 윙어이자 스트라이커로서 공격의 모든 것이 손흥민 선수였어요. 전반 4분 비수마가 뽑아준 공을 우도기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올 때 기가 막힌 대각선 스루 패스로 백킬 패스에 이은 히샬리송의 기회를 만들어줬고요. 전반 26분에는 사이드 플레이, 특유의 윙 포워드 플레이로 드리블 돌파 후 컵백을 통해 우도기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고 38분에 또 한 번 비슷한 장면에서 이번에는 니어포스가 아닌 바깥쪽에 위치해 있던 히샬리송에게 또 날카로운 컵백을 연결하면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죠. 67분에는 비수마가 따낸 공을 쿠루세스키에게 빠르게 연결하면서 쿠루세스키의 중거리 슈팅도 끌어냈던 게 손흥민 선수였고요. 또 전반 막판 같은 경우에는 수비 진영부터 공격 진영까지 단독 돌파로 중앙 지역을 돌파한 이후 쿠루세스키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히샬리송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변칙적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서 쿠루세스키의 크로스, 히샬리송의 헤더 시도가 나왔던 장면도 손흥민 선수의 돌파가 코어였습니다. 59분에도 이러한 돌파를 시도하다가 뉴캐슬 수비수 러셀스가 유니폼을 잡아 끌면서 경고를 받는 장면이 나왔었죠. 63분에는 오른쪽에 쿠루세스키가 왼발로 올린 크로스를 왼쪽에 손흥민 선수가 문전으로 침투해서 논스톱 슈팅을 때린 것이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빗나갔고요. 히샬리송이 교체된 이후 83분에는 포로의 스루 패스를 중앙 공격수 위치로 이동해서 이어받은 이후 수비수 뒤를 빠져들어 골키퍼를 제치려다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이 페널티킥도 마치 케인의 패턴을 연상시키는 날카로운 슈팅을 구석으로 꽂아 넣으면서 1골 2도움의 맹활약에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뉴캐슬은 이번 경기 패배로 AC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뉴캐슬 담당 기자인 크리스 와프는 이 경기 패배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명히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뉴캐슬이 프리미어리그 원정 3경기에서 연속 패배를 당했는데요.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을 4대1로 이기긴 했지만 그것이 유일한 승리였습니다. 에디 하우 감독은 15일 동안 5경기 연속으로 10명의 필드 플레이어를 그대로 기용해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에버튼전에 이어 이번 토트넘전도 체력적, 정신적 피로도가 놀라울 정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 칼럼 윌슨과 션 롱스태프가 복귀한 것, 교체로 출전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시즌의 향방을 결정짓는 밀란전에 에디 하우 감독이 대대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밀란전은 그래도 세인트 제임스 파크 안방에서 열리기 때문에 뉴캐슬이 특히 홈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의 팀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리그 홈 6연승을 걸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분위기는 시끌벅적할 것이고 지난 두 경기의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뉴캐슬을 무시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뉴캐슬에게도 기회는 챔피언스리그에 있을 것이라는 얘긴데요. 토트넘의 이번 경기 유일한 아쉬움은 로메로가 또 한 번 거친 태클로 퇴장당할 뻔했던 부분입니다. 디애슬레틱의 찰리 에크셰어가 로메로가 정말 배우는 거 맞냐, 배울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는데요. 토트넘의 소냥 속의 로메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윌슨에 대한 거친 태클로 레드카드를 받을 뻔했고 이는 시즌 두 번째 다이렉트 퇴장으로 4경기나 출전 정지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로메로는 지난달 첼시전 퇴장으로 3경기 출전 징계를 받고 지난 목요일에야 복귀했는데 특히 또 다른 센터백 미키 반더벤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새해가 되기 전까지 결장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결장하는 것은 토트넘의 재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선수 로메로는 시즌 초반에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팀 동료들을 완전히 실망시킬 수 있는 거친 순간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의 전문가 패널들,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패널들도 이날 로메로가 윌슨을 향해서 3대0으로 팀이 이기고 있는데 불필요한 태클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게리 네빌, 제이미 레드넵에 이어 토트넘 수비수 출신인 마이클 도슨까지 비판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텔레그래프에서 정리한 내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 게리 네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메로는 미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 레드카드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미쳤어요. 로메로, 그는 항상 태클을 합니다. 속도를 늦추는 건 그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라면 퇴장시켰을 겁니다. 저는 로메로에 대해서 동정심이 거의 없습니다. 공을 발목으로 바로 넘겼으니까요. 그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제이미 레드햄도 같은 견해를 보였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신경을 쓴다고 말하겠지만 팀의 손해가 될 뿐입니다. 그는 플레이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공을 잘 다루며 경기를 잘 읽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항상 성급한 결정을 내리죠. 이제 토트넘의 부주장이니까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매 경기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배울 것 같지 않습니다. 레드카드를 받고도 그냥 넘어갔죠. 어떤 선수들은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런 공격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를 선수로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를 볼 때마다 골을 내주거나 퇴장으로 팀에 손해를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토트넘 수비수 마이클 도슨조차도 불과 4경기 전 첼시와의 경기에서 퇴장당한 로메로가 시즌 2번째이자 토트넘 통산 5번째 퇴장을 당할 뻔한 태클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아슬아슬하게 플레이합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3대0으로 앞서고 있고 순항하고 있는데 굳이 도전할 필요가 없었죠. 조금 전에 출전 정지에서 돌아왔고 경기에는 별다른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정상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 캐버나 주심이 옐로 카드를 줬을 때 저는 그들이 VAR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 퇴장당했다면 4경기나 뛰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정말 좋은 선수지만 항상 퇴장을 당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로메로의 불안감 속에서 반더벤이 돌아오려면 말씀드린 대로 아직 2024년이 돼야 합니다. 남은 2023년에 4경기가 있는데요. 11월 16일 토요일 새벽 5시 노팅엄과의 원정 경기, 12월 24일 일요일 0시 에버튼전, 12월 29일 새벽 브라이튼전과 12월 31일 밤 11시 본머스전까지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고 반더벤이 돌아오기 전인 이 4경기에서 토트넘은 어떤 경기를 펼칠지 한준TV와 함께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